그림자 세계에서 그레이와 에셀의 맹렬한 공격에 고블린들은 멸종 직전에 몰렸다. 정확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움직이며 이 막강한 두 사람은 고블린 군세를 쓸어버려 저항할 틈조차 남기지 않았다. 한편 젊은 군주 수호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고블린들을 베어 넘겼다. 그의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일일 퀘스트 기록에 더해졌고 빠르게 자신의 능력치를 올리려는 결의가 그를 이끌었다. 수호는 또 다른 물결에 대비하며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다음 고블린 무리를 소환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베루는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개미 장군은 자신의 군주 안에 자리한 조급함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 대화에서 비롯된 불안감이었다. 베루는 자신이 수호에게 목표를 설명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렸다. 계획은 스타더스트 유통망의 정점에 있는 민성에게서 이탈임 사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루는 이민성과의 대면이 결국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수호가 접근 방식에 대해 묻자 베루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민성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베루는 진실을 얻기 위해 그를 먹어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섀도우 군주는 그에게 악으로 판명된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런 행동은 먼저 민성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만 가능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며 베루는 현재 그들의 전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헌터 협회를 방문했을 때 베루는 여러 헌터들의 전투력을 평가했고 그 결과 그들의 팀이 아직도 너무 약하다고 결론지었다. 베루의 추정에 따르면 수호의 현재 전투력은 C급, 그레이는 D급, SL 역시 C급이었다. 수호와 그레이가 힘을 합쳐도 겨우 B급 수준을 간신히 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같은 등급의 헌터들 사이에서도 전투력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이민성 같은 A급 헌터를 쓰러뜨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일이었다. SL은 늘 그렇듯 장난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루에게 자신의 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베루는 평소처럼 자부심 가득하게 자신을 장군이라고 선언했다. SL은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 그가 오히려 졸병에 더 가깝지 않냐고 되물었고 그 말에 베루는 즉시 발끈했다. 베루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분노를 드러냈다. 수호는 이를 퀘스트 완료 알림이 시야를 가득 채운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적을 처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행 상황 수치는 오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전에 받았던 숨겨진 보상은 일회성 혜택이었던 것 같았다. 수호는 획득한 랜덤 박스를 열기로 결심했고 박스가 열리자 그 안에는 잿빛 반지라는 이름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호는 이 반지가 감각 능력치를 5만큼 올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용하긴 했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수호는 고블린 사냥을 통한 자신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마족을 사냥해도 무기인 불칸의 뿔의 성능이 겨우 3%만 증가했을 뿐이었다. 수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민하며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더 빠른 성장을 원했지만 강해질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더 높은 레벨로 성장하려면 던전에 들어가 더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2급 헌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가 받는 제한은 발굴이나 수집 작업에 한정되어 있었고 토벌대에 포함될 기회는 전혀 없었다. 헌터 협회에서 정한 규정상 허가 없이 게이트에 들어가거나 무단 침입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수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항상 주시하고 있던 베루는 수호에게 헌터 협회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수호는 그 생각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는 각성 판정이 다시 이루어지면 헌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은 절대 피하고 싶었다. 이탈임 사도가 지구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수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상대로 한 조종의 도구가 될까 두려워했다. 이미 이민성조차 이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사도와 맞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수호의 걱정을 눈치챈 베루는 이탈임 사도가 당장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심시켰다. 만약 사도가 베루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했다면 차원 이동의 영향으로 인해 그 힘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루는 차원 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외우주에서 온 존재들이 차원을 넘으려면 반드시 차원 균열을 통과해야 했다. 이 균열의 외벽은 매우 좁아서 만화의 흐름에 저항을 일으키고 에너지가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벽을 억지로 확장하려 하면 곧바로 원래대로 복구되어 버리기 때문에 존재의 만화 용량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외우주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타림의 대군과 같은 강력한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군주조차도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로 쉽게 넘어올 수 없었던 이유였다. 수호는 상황을 곰곰이 되짚으며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이타림의 사도가 차원 이동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약하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사도가 아직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브로키나 마족 같은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이 이론과 일치했다. 수호는 이타림의 침공이 본격화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지금이 최선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수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사이 베르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그림자 군주 성진우와 나눴던 중요한 대화를 떠올렸다. 진우는 베르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겼었다. 지구의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한 그는 베르에게 필요하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라고 당부했었다. 진우는 또한 베르에게 열쇠 하나를 건네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할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진우의 말에 따르면 그 열쇠는 수호를 여러 방면에서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베르를 인도해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 돌아온 베르는 결의가 더욱 굳어졌다. 그 열쇠는 그의 임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베르는 때가 오면 반드시 사용할 생각이었다. 베르는 수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수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수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이며 이전의 답답함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그의 행동에는 새롭게 얻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해답은 항상 곁에 있었다. 그의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 헌터협회의 엄격한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고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가상현실 게임 뷰티풀 월드는 한때 동시 접속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 엄청난 인기로 인해 뷰티풀 월드는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임 업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었다. 이처럼 혁신적인 게임의 창조자가 다름 아닌 한 대기업 가문의 막내이자 겉보기에는 미성숙해 보이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현상을 일으킨 회사의 이름은 아진소프트였고 대표이사는 수호의 삼촌인 유진호였다. 수호가 아진소프트 본사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본 직원이 곧장 그를 맞이했다. 직원은 대표님께서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며 수호를 안으로 안내했다. 삼촌의 회사 복도를 분주하게 지나가면서 수호는 이곳에 각성자들이 유난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수호의 호기심을 눈치챈 직원은 모든 각성 헌터들이 던전 공략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좋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해 경비원이나 기업의 특수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사실에 수호는 생각에 잠겼다. 게임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각성자를 고용하는 걸까? 아마도 헌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는 추측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수호는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한 채 직원의 안내를 따라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그들이 웅장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언제나 밝은 유진호가 따뜻하게 수호를 맞이했다. 오랜만에 조카를 만난 삼촌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수호가 한국예술대학교에서 각성식을 치르던 날이었다. 그는 수호의 이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라고 격려했다. 수호는 최근에 너무 바빴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호는 수호에게서 많은 변화가 느껴졌다. 그는 조카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성장했다고 말했다. 수호는 키가 갑자기 컸기 때문이라며 웃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수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삼촌인 유진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분한 표정으로 그는 제안서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진호는 놀라며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벌써 사업 이야기를 하냐고 말했다. 놀라움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고 그는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사업 제안서였고 진호는 조카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 수호의 성숙함과 결의가 분명히 드러났고 진호는 수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다. 수호는 자신감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진호와 아진소프트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림자 속에서 베루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수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젊은 군주의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하고 있었다. 베루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호가 바로 그 그림자 군주 진우가 중대한 역할을 맡겼던 인물을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진호가 제안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그 내용이 분명해졌다. 수호는 게이트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수호는 진호에게 만약 자신이 게이트를 구매하고 공격대원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게이트에서 떨어지는 모든 마력 정수 크리스탈을 아진소프트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수호는 삼촌에게 자신이 D급에서 C급 던전까지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진호는 놀라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수호는 공식적으로 각성자 중 가장 약한 2급 헌터로 분류되어 있었다. 어떻게 혼자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수호는 자신감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암시했다. 진호는 잠시 멈췄다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자신도 D급 각성자이지만 게이트 안에서 사냥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호의 결심이 더 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아마도 수호는 자신의 부모인 성진우와 차혜인이 대재앙 때 게이트에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진호는 이미 그 목적을 위해 헌터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수호에게 안심시키며 조카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속으로 그는 언젠가 자신의 의도를 더 솔직하게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둠 속에서 베루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그 안에는 걱정과 격려가 섞여 있었다. 베루는 수호에게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냐고 물었다. 수호는 마음속으로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답했다. 진호는 부모님 다음으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호는 표정이 진지해지며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범한 각성자라면 결코 말할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호는 조카의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방금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수호는 계속해서 상황의 중대함을 설명했다. 다른 우주에서 온 침입자들이 지구에 숨어 있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던전에 들어가 몬스터를 처치하고 레벨업을 하면서 그는 다가올 전투에 대비할 수 있었다.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조카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다. 그는 수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솔로 레벨링이라는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수호는 흥미를 느끼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진호는 웃으며 수호의 주장을 정교하게 꾸민 장난쯤으로 치부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었다. 각성자가 혼자서 레벨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주인공은 가장 약한 2급에서 시작해 결국 S급 헌터들마저 뛰어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각성자가 되어 세상을 지키게 된다. 진호는 혹시 누군가가 프로젝트의 기밀 내용을 수호에게 누설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정교한 장난인지 혼잣말로 의문을 표했다. 수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 이야기는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고 마치 그의 아버지 성진호와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진호는 수호를 더 놀리며 만약 이게 자신을 속이려는 장난이라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웃으며 수호가 이런 장난을 치기엔 아직 너무 미숙하다고 덧붙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베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신의 찬개미 같은 그림자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며 진호가 과거 세계의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진호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섰고 장난기 어린 태도는 혼란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베르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진호는 두려움에 숨이 멎을 뻔했다. 위압적인 생명체의 모습에 그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호는 수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 이상한 존재가 뭐냐고 물었다. 베르는 젊은 군주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의 도움을 제안했다. 수호는 깜짝 놀라며 베르가 왜 갑자기 나서는지 물었다. 베르는 단호한 어조로 잊혀진 시절의 진호가 한때 그림자 군주의 추종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호에게 진우 곁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켜봤던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 전투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잊을 수 없어 진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호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당혹감은 베르가 신비로운 열쇠를 들어올리자 더욱 깊어졌다. 그 열쇠는 이 세계의 에너지가 맴도는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베르는 말보다 행동이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저함 없이 그는 진호에게 다가가 열쇠를 진호의 가슴에 곧장 꽂았다. 그 감각은 압도적이었다. 진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끝없는 허공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고요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 속으로 메아리칠 뿐이었다.
갑자기 멀리서 한 인물이 나타나더니 의도적인 걸음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그 앞에 선 갑옷을 입은 헌터를 알아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기억의 홍수가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진우를 처음 만났던 순간 두 사람의 길이 교차하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길들을 세우기 위해 진우에게 도움을 청했던 때를 기억했다. 절박한 부탁이었지만 진우는 변함없는 지지로 응답해 주었다. 장면이 하나씩 펼쳐졌고 각각의 기억은 이전보다 더 생생했다. 그 중에서도 한순간이 유독 뚜렷하게 남았다. 진호와 진우는 평소처럼 단골 카페에 앉아 성공적으로 레이드를 마친 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호는 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진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줬다고 인정했다. 진우에게 진우는 실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진우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가 자신을 형제처럼 생각한다면 자신도 진우를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기억의 홍수는 갑자기 끝나고 진우는 다시 한번 공허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기억의 감정적 무게가 그를 압도했다. 현재로 돌아와 진우는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숨을 헐떡였다. 진호는 혼잣말을 하며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는 이 세상에 정말로 진우를 다시 만날 방법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호는 베루를 바라보며 낮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베루가 자신의 삼촌에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베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베루는 진호가 단지 이전 세계에서의 삶의 기억을 되찾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기억들은 지금까지 잠겨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결 침착해진 진호는 새로운 이의 눈빛으로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우가 지녔던 놀라운 힘, 한계가 없어 보이는 그 힘을 인정했다. 진호는 수호를 바라보며 그 역시 그와 같은 비범한 힘을 물려받았는지 물었다. 수호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능력은 아버지와는 약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야기는 그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더 큰 위험으로 옮겨갔다. 진호는 이타리임, 즉 외우주에서 온 침략자들에 맞서 수호자로 서 있었던 진우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떠올렸다. 그는 진우가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 경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수호는 이타리임의 지구 침공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능한 한 빨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호는 수호의 결의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수호의 접근 방식이 다소 특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정식 사업 제안을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진호는 이런 꼼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던 진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수호는 그런 비교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의 중대함과 눈앞에 놓인 가능성을 깨달은 진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수호를 아이로 대하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는 수호의 곁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약속에 수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에 찬 눈빛을 더욱 빛냈다. 수호의 열정을 바라보던 진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호는 진우의 굳은 결의를 떠올리며 오랜 친구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홀로 맞섰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호는 진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진호는 그 행동에 담긴 말없는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기를 바라는 초대장이자 기회였다. 새롭게 명확해진 목적의식과 결의로 진호는 수호를 도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수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 장소는 진호가 미리 준비해 두었고 타격대는 이미 입구 근처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수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삼촌이 모아놓은 이 집단을 평가했다. 그는 이들의 목적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헌터들은 힘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공식 타격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진호는 수호의 계획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 집단 중 한 명의 헌터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 헌터는 수호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해 확인을 구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제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게이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팀에 합류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수호는 그 제안이 진심임을 그에게 안심시켰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또 다른 헌터가 수호의 대담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수호가 혼자서 게이트를 공략하려는 결정에 대해 소리내어 의문을 표했다. 헌터들은 수호가 극도로 자신감이 있거나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팀의 또 다른 멤버가 약간 더 동정 어린 어조로 지지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호가 게이트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수호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남자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호는 그 안에 무엇이 있든 혼자서 마주할 생각임을 알고 있었다. 게이트의 문턱을 넘으며 수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다. 진우는 수많은 도전을 혼자 감당해왔고 언제나 세상을 지키는 짐을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짊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삶을 살며 세상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다. 진호가 마련한 이 타격대 시스템은 수호에게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했다. 진호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수호는 과정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숨겨진 따뜻한 의도를 느꼈다. 하지만 수호의 결의는 확고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밤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한 대의 차가 주택가에 멈춰섰다.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섰고 그림자 길드의 부대표 이민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침착하고 단정한 표정으로 경호원을 돌아보며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은 아무런 의문도 없이 지시에 따랐고 민성은 혼자서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민성이 더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온 지 3달이 지났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입구에 배치된 경비원이 그를 맞이했다. 경비원의 눈이 민성을 알아보고 놀라움과 감탄으로 빛났다. 경비원은 뉴스에서 본 민성을 알아보고 신나게 말을 걸었다. 그는 민성을 그림자 길드의 부대표라고 불렀고 그 이름에는 무게와 존경이 담겨 있어. 민성은 잠시 멈춰섰고 자부심이 번뜩였다. 그는 명성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결국 뛰어남은 언제나 주목을 받기 마련이었다.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민성은 그 예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누구라도 매료시킬 만한 미소를 드러냈다. 경비원의 존경심은 더욱 커졌고 그는 민성을 헌터들의 영웅이라 부르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민성은 조용한 만족감으로 칭찬을 받아들였다. 민성의 생각은 내면으로 향했다. 그 질투 어린 시선들,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런 존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민성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건설 부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특권을 누렸다. 어릴 적부터 그는 위대함을 타고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세상이 변하기 전 민성은 광고계에서 군림하던 스타, 빛나는 존재였다. 아시아의 왕자로 불리며 그는 연예계에서 손쉽게 성공을 거두었고 수백만 명의 찬사를 받았다. 대격변 이후에도 그의 행운은 계속되어 그는 에이급 헌터로 각성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멈출 수 없다고 언제나 엘리트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운전기사 임태규가 각성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성은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년간 그를 충실히 모셨던 태규가 S급 각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그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태규는 새로 얻은 힘을 바탕으로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헌터가 되겠다는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다. 심지어 헌터협회에서 자신에게 길드를 만들라고 권유했다는 말까지 했다. 태규에게는 그저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민성에게는 모욕이었다. 그 기억은 쓰라렸다. 단순한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태규가 S급이 되었고 민성은 여전히 A급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실은 민성이 믿어왔던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가 의지하던 위계질서는 무너졌다. 그 순간 민성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자신이 군림해야 할 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이민성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의 새로운 현실을 곱씹으며 그의 마음은 좌절로 뒤섞였다. 대격변 이후 한때 완벽했던 권력의 피라미드는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한때 자신과 같은 엘리트들에게 유리했던 균형이 무너졌고 그 사실이 그를 갉아먹었다. 민성의 결의는 분명했다. 그는 구조를 원래의 모습, 즉 세상이 항상 그래야만 했던 모습으로 되돌려야 했다. 그는 조용한 결의로 문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설령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그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다. 방에 들어서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물들과 마주쳤다. 경비원들이 정렬해서 있었고 그들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었다. 그들 모두는 각성자였으며 그 힘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그가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를 주위에 깊게 지켜보았다. 민성의 경멸이 드러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는 존중을 요구했다. 그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민성은 인정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했다. 갑자기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 민성의 이름을 불렀다. 민성은 시선을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지만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다. 민성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익숙한 머리색과 날카롭고 비현실적인 눈동자가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호기심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그가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와 연결된 존재였다. 민성은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작은 몸에 손끝을 댔다. 그는 이 존재를 처음 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직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앞에 서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만화를 뿜어내고 있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아이의 힘이 성장한 것이다. 아이는 침착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존재에 얽힌 진실을 설명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외부 우주간 차원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원래 형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 힘과 성격은 산산이 부서져 이 세계로 하나씩 조각조각 보내졌다. 첫 번째 조각, 가장 약한 형태가 바로 민성이 한때 알았던 그 아기였다. 이제 그의 앞에 서 있는 현재의 아이는 그 원래 형태와 그 이후 도착한 두 번째 조각이 융합된 모습이었다. 아이의 기억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지만 성격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민성이 예전에 알던 그 존재와는 같지 않았다. 그 앞에 있는 존재는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었다. 민성은 그 설명을 곱씹으며 모든 복잡함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었다. 아이는 마지막 한마디로 민성의 생각을 끊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 직설적이었다. 민성은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민성은 아이를 바라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이의 변해버린 성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민성을 진정으로 신경 쓰이게 한 것은 그들이 나눴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는 반드시 지킬 생각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인정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나열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그 이상을. 민성은 그 생각에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에스급 헌터 임태규의 제거, 그것이야말로 그의 눈에는 진정한 보상이었고 간절히 기다려온 목표였다. 민성은 아이에게 약속이 유효한 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들며 민성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유를 물었다. 민성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곳은 자신의 집이라고 민성은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는 납득하지 않았고 이는 민성에게 아무런 중대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말라는 아이의 지시를 떠올리게 했다. 민성은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스타더스트 제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최근 장작을 공급하던 하이에나, 길드와 서울 공장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 피해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민성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했다. 아이는 잠시 멈춰 이 정보를 곱씹은 뒤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민성이 이 사건들의 원인을 밝혀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이는 하이에나 길드를 파괴한 장본인 검을 든 가면 사냥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민성 자신이 스타더스트 제조 과정과 유통 시스템의 설계자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민성이 예전에 이 시스템은 완벽해서 실패할 리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민성은 차가운 자신감으로 그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모든 잠재적 문제를 걱정할 시간 따위 없었다.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멈춰 대응하다 보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아이는 민성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방 안의 온도마저 낮아지는 듯 했다. 잠시 동안 아이는 자신의 과거 선택을 의심하는 듯 보였다. 민성을 졸로 선택한 것이 실수였던가? 민성의 태도가 위험하게 변했다. 그는 종아리 뒤에 숨겨둔 칼을 은밀하게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앞으로 돌진했다. 아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칼날이 그 목에 닿아 있었다. 민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에게 바짝 다가가며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이 결코 단순한 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A급 헌터로서 그는 아이가 완전히 힘을 회복하기 전에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성은 자신이 소모품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쉽게 조종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고 민성이 예상치 못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는 인간 헌터들이 민성처럼 어리석게도 만화의 양으로만 힘을 판단한다고 중요한 사실을 설명했다. 인간들에게 만화는 모든 것이었고 힘과 계급의 상징이었다. 아이는 이런 사고방식을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일축했다. 민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아이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더니 거칠고 무시무시한 힘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압도적인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민성은 몸이 굳어버렸다. 만화는 아이로부터 사방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가며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흘렀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숨이 막힐 듯 했으며 마치 이 공간 전체가 그 힘의 지배 아래 놓인 것 같았다. 이 만화의 강도는 그가 지금껏 느껴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만화는 순식간에 주변을 휩쓸며 닿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감쌌다. 그는 이 아이가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인간을 세뇌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만화의 폭발과 엄청난 압력은 그 끔찍한 생각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아이는 민성의 이전 위협에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둘의 관계 목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전 인격은 아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생존을 위해 민성을 선택했었다. 이제 힘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지금 민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은 민성의 역량, 그가 얼마나 더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들 주위에 조용히 서 있던 경비원들은 이제 완전히 아이의 의지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위험한 의도가 번뜩였고 언제든 민성을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돼 있었다. 민성은 위험이 바뀌었음을 감지했고 본능적으로 물러서야 한다는 신호를 느꼈다.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은 민성은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 그의 이전의 공격성은 사라지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성은 억지로 웃으며 이제는 가볍고 위협적이지 않은 어조로 자신의 행동을 농담이었다고 넘겼다. 그는 단지 시험해본 것뿐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아이가 정말로 S급 헌터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이는 잠시 민성을 바라보며 그의 변명을 받아들일 만한지 판단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무심한 태도로 물러섰다. 일단은 민성의 목숨이 살려졌다. 아이는 여전히 그에게 쓸모가 있다고 여겼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방을 짓누르던 만화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졌다. 긴장이 풀리자 경비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아이는 그 안에 든 것이 스타더스트를 100배로 농축해 만든 자극제라고 설명했다. 이것들은 평범한 물질이 아니었다. 희석시키면 이 자극제는 막대한 양의 스타더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저급 헌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약한 스타더스트와는 달리 이 버전은 달랐다. 이것은 A급 헌터인 민성조차도 영향을 받을 만큼 강력했다. 아이는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라며 사용을 권했다. 민성은 자극제를 힐끗 바라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침착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상황을 저울질하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자극제가 무엇이든 민성은 정체도 모르는 것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본능은 한때 약하고 연약해 보였던 이 아이가 이제는 괴물 같은 존재, 어쩌면 민성 자신이 무심코 지구에 풀어놓은 힘이 되어버렸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암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민성은 더 이상 말없이 자극제가 든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나가기 전 그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상기시켰다. 민성에게는 거래만 유지된다면 그 외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문 쪽으로 흘러가 멀리 지평선을 응시했다. 그곳 광활한 저 너머를 바라보며 아이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파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힘의 파편이었다. 그 파편을 통해 아이는 잃어버린 힘의 더 큰 부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이는 조용한 결의로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전환점이자 진정한 침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제 수호는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서 있었다. 숨막히는 더위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끌렸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얼굴에는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들은 인간이었다. 어쩌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장비와 자동차,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아
수호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여기가 어디지? 수호는 조용히 서서 두 집단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감을 지켜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학을 준비하며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던 결정을 떠올렸다. 그 노력이 이 낯선 상황에서 곧 유용하게 쓸 것 같았다. 아수라 길드의 헌터 리오는 수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호가 동쪽에서 온 또 다른 헌터로 스캐빈저 길드와 함께 피라미드 던전의 소유권을 주장하러 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스캐빈저 길드의 A급 헌터 랜돌프는 차가운 시선으로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상황은 단순했다. 이곳에 더 많은 헌터들이 나타날수록 일만 복잡해질 뿐이었고 마치 원치 않는 해충떼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랜돌프의 머릿속에는 잠시 길드마스터 토마스 안드레와 나눴던 대화가 스쳤다. 그는 토마스가 수수께끼 같은 예언으로 유명한 점쟁이 할머니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예언은 죽음에서 태어난 생명, 산산이 부서진 봉인에서 나타나 무덤에 등장할 존재,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을 지닌 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 예언은 이집트에 갑자기 나타난 피라미드 던전의 출현과 시기적으로 일치했으며 죽음과 무덤, 피라미드가 섬뜩하게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토마스는 그 연관성을 간파하고 랜돌프에게 스캐빈저 길드를 위해 던전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마친 뒤 직접 이 던전을 공략할 생각이었다. 랜돌프가 다른 길드가 방해하면 어떻게 할지 묻자 토마스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스캐빈저 방식대로 처리해. 힘으로 주저하지 말고. 현재로 돌아와 랜돌프의 시선이 단단해지며 수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만약 수호가 이 던전을 차지하러 온 헌터라면 랜돌프는 마지막 경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호는 날카로운 두뇌로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 이곳이 정말로 던전이라면 차원의 균열을 처리하라는 그의 긴급 퀘스트와도 일치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했다. 이곳을 정복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랜돌프를 바라보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자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랜돌프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에 못지않게 분명하게 대답했다. 수호가 비켜서지 않는다면 랜돌프 역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수호의 굳건한 태도를 본 랜돌프는 행동에 나섰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칼을 뽑아 들었다. 무기를 감싸는 불꽃이 일었고 망설임 없이 랜돌프는 수호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칼날이 엄청난 힘으로 내려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주변의 구경꾼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불타는 칼날이 굉음을 내며 내리꽂히자 모래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수호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그 공격을 막아냈다. 수호는 랜돌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분명히 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앞으로 돌진해 랜돌프의 가슴을 강하게 주먹으로 내리쳤고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호는 싸움 도중에도 자신의 힘을 계산하며 강화된 힘이 피해를 주긴 해도 랜돌프가 입은 갑옷이 치명상을 막아줄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랜돌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했고 수호는 근처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먼지와 파편이 흩날리는 가운데 랜돌프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의도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길드에게 아수라 길드와 뜻밖의 아시아인까지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에셀은 그 공격을 목격하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고 그레이와 함께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결의는 리오와도 맞먹었고 리오는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채 포효하며 동의했다. 혼란 속에서 수호는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어지러움을 떨쳐냈다. 바로는 곧장 그의 곁으로 달려와 걱정했지만 수호는 괜찮다며 안심시켰다. 상황을 파악한 수호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헌터들끼리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긴급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곧 이 전투의 승리를 의미했고 수호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수호는 갑옷을 입은 남자의 길드를 적으로 삼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그는 스캐빈저 헌터들과 맞붙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피한 뒤 상대의 턱에 정확히 꽂히는 점프킥으로 반격했다. 하지만 그 헌터는 주춤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적으로 웃어 보였다. 스캐빈저는 힘이 곧 지배라는 신념을 내세우며 감히 저항하는 수호를 조롱했다. 수호는 잠시 멈춰서며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스쳤다. 헌터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그가 보여준 끈질긴 저항에 이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의문이 들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새로 익힌 통치자의 권능이 담긴 전투 기술을 쓸지 고민했다. 하지만 망설임이 스며들었다. 만약 그 기술이 너무 강력하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 수호가 행동하기도 전에 갑자기 전장을 가로지르는 흐릿한 움직임이 번쩍였다.
검을 든 한 인물이 나타나 정확하게 휘둘러 스캐빈저 헌터의 목을 베었다. 헌터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수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싸움은 끝나버렸다. 수호는 감사하면서도 충격을 받은 채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행동에 나섰던 리오가 수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싸움 도중 수호가 망설였던 점을 지적하며 혹시 생명을 빼앗는 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리오는 헌터들이 마수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랭커나 냉혹한 결단력을 지닌 위험한 헌터들 같은 다른 헌터들에게서도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은 수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호는 결이라는 개념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상대를 죽이는 일은 피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전투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수호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격변 이후의 세상은 냉혹했고 생존과 죽음, 타인을 지키는 것과 궁극적인 희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했다. 이민성 같은 적과 맞서고 싶다면 그는 대격변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했다. 리오는 자신을 아수라, 길드 헌터, 리오싱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말을 하는 사이 한 스캐빈저 헌터가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 수호는 즉시 반응해 주먹을 화살처럼 리오 너머로 내질러 공격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헌터는 즉시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수호의 망설임은 사라졌고 대신 단호하게 행동하려는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랜돌프는 수호의 엄청난 힘에 흥미를 느꼈다. 수호의 한 방은 비급 탱커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이를 지켜보던 누구도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수호는 리오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과 출신을 밝혔다. 그는 공통의 적인 스캐빈저 헌터들에 맞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전투는 격렬해졌고 강철이 강철과 부딪히는 소리가 황량한 대지에 울려 퍼졌다. 스캐빈저 헌터들은 아수라 길드가 다른 집단과 협력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와 힘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던전의 열쇠를 움켜쥐고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수호가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자 땅에서 어둠이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면서 그림자 형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쓰러뜨린 거대 아케인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 전장을 압도하며 수호의 군대에 합류했다. 리오는 놀라움에 휩싸여 수호가 뛰어난 무술가일 뿐만 아니라 소환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호가 한 번에 조종하는 소환수의 압도적인 수는 리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대를 준비시킨 수호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그림자 병사가 된 거대 아케인은 엄청난 힘으로 랜돌프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랜돌프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땅을 힘껏 박차며 랜돌프는 그림자 병사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돌진했다. 도끼를 한번 강하게 휘두르자 랜돌프는 아케인의 그림자 형태를 순식간에 산산조각냈다. 랜돌프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수호가 숨겨왔던 힘에 감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반응은 오히려 수호의 결의를 더욱 불태웠고 젊은 헌터는 주먹을 꽉 쥔 채 단호하게 랜돌프의 이름을 불렀다. 베로는 언제나처럼 주의 깊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아케인의 그림자 형태가 원래 상태보다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랜돌프가 그런 강력한 적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린 것은 그의 압도적인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곳에서 랜돌프는 분명히 가장 강력한 상대였다. 수호는 더 밀어붙이기로 결심하고 그레이를 불러 유데스키를 사용했다. 커다란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주인과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에셀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대신 수호와 유데스키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게이트를 탐험하면서 충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수호는 전투 중에 익숙하지 않은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에셀의 표정은 의미 있는 도움을 줄 기회를 놓칠까봐 실망한 듯 어두워졌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기도 전에 무거운 발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땅이 흔들리며 괴물들의 포효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피라미드에서 수많은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사냥꾼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들의 압도적인 수는 엄청난 위압감을 자아냈다.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전투 소음에 이끌려 괴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여러 입구에서 괴물들이 공격해 오면서 더 이상 후퇴할 공간조차 남지 않아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미라모리와의 혼란스러운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돌프는 길드장이 한때 말했던 예언의 의미를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죽음에서 태어나 봉인을 깨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한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랜돌프는 이 던전에서 미라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했다. 만약 그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분명 이 던전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길드장의 명령은 분명했다. 던전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랜돌프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을 손에 넣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길드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지만 지금 물러난다면 곧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수호의 일행과 아수라 길드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미라들과 싸우는 동안 랜돌프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스캐빈저 길드원들을 모아 던전의 보스룸을 향해 이끌었고 다른 헌터들은 무시한 채 길을 막는 모든 저항을 베어내며 전진했다. 리오는 그들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고함쳤다. 하지만 미라 무리가 거대한 장벽을 형성해 그들의 진격을 막았다. 리오는 스캐빈저 길드가 몬스터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임을 깨닫고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다. 보스룸으로 가는 길은 이제 끝없이 밀려오는 언데드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수호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 싸움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만약 스캐빈저 길드가 먼저 던전의 핵심에 도달한다면 보상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 신비한 힘까지도 빼앗기게 될 터였다. 수호는 그레이를 부르며 유대 스킬을 발동시켰다. 순식간에 그레이가 수호에게 달려왔고 스킬이 발동되었다. 수호의 속도와 힘이 급격히 상승하며 그는 번개처럼 정확하게 미라들을 베어냈다. 건틀릿이 빛을 내며 언데드 무리를 꿰뚫고 베어내자 그들은 바닥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고 리오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수호가 길을 뚫자 그는 일행에게 싸움을 빨리 끝내고 스캐빈저 길드를 쫓아고 재촉했다. 수호의 능력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리오는 이 젊은 헌터가 단순한 소환사가 아니라 자신의 소환수와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호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에셀은 절망에 빠져 수호가 자신이 아닌 그레이와 유대 스킬을 발동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피라미드의 미로 같은 복도 깊숙한 곳에서 랜돌프는 집요한 결의로 스캐빈저 길드를 이끌고 있었다. 길은 수많은 난관으로 가득했지만 길드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베어넘겼다. 랜돌프의 머릿속은 수수께끼 같은 젊은 헌터, 수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는 수호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의 한편에서는 언젠가 언데드를 부릴 힘을 손에 넣은 뒤 수호와 전투를 벌이게 될 생각에 은근히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그들을 거대하고 위압적인 문 앞까지 이끌었다. 그 문은 잊혀진 시대의 룬이 새겨진 고대의 문이었다. 문을 밀어 열자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고 방 안을 오싹하게 만드는 광경이 드러났다. 안쪽에는 거대한 마수 한 마리가 희미하게 마력이 깃든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생물의 몸에서는 억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힘이 뿜어져 나왔다. 사냥꾼들은 잠시 멈춰서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마수를 바라보았다. 그 마수는 잠들어 있는 듯 보였고 거대한 몸집이 사슬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다. 랜돌프의 예리한 두뇌는 이 광경을 예언과 연결지으며 빠르게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에 예언의 말이 메아리 쳤다. 죽음에서 태어난 존재가 봉인을 깨고 나타나리라. 그 앞에 묶여있는 이 생물이 바로 그 예언에 부합하는 듯 했다. 갑자기 그 마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울려 방 전체에 퍼졌다. 사냥꾼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수는 다시 한번 말을 했고 이번에는 분노로 가득 찬 날카로운 어조였다. 거대한 파리사슬을 잡아당기자 금속 족쇄가 버티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사슬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었고 마수는 포효하며 폭발적인 힘으로 족쇄를 산산조각냈다. 속박에서 풀려난 거대한 생명체는 완전히 일어서며 그 거대한 몸집이 길드 전체를 짓누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순식간에 마수는 부서진 사슬 조각을 휘둘렀다. 임시로 만든 그 무기는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랜돌프는 재빠르게 반응해 방패를 들어 공격을 막았다. 다른 이들은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다. 여러 사냥꾼들이 공격에 엄청난 힘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이제 완전히 해방된 마수는 무겁고 의도적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유일하게 그 앞에 버티고선 랜돌프를 노려보았다. 마수의 거대한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자 랜돌프는 무기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랜돌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길드에서 가장 강인한 탱커들조차 이 마수의 파괴적인 공격에 쓰러졌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괴물은 부서진 사슬을 파괴의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좌절과 절박함이 그를 휘감으며 그는 자신의 스킬인 거인의 갑옷을 발동시켰다. 랜돌프는 마음을 다잡고 온몸이 마법의 강화로 빛나는 광채에 휩싸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도끼를 괴물의 가슴팍을 향해 휘둘렀고 모든 기운을 그 한 방에 쏟아부었다. 충돌음이 방 안을 울려 퍼졌지만 랜돌프가 경악한 것은 괴물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공격조차 이 괴물을 꿈쩍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 괴물이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내뱉자 랜돌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괴물의 거친 목소리는 그에게 압도적인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후회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아마도 스승을 기다렸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늦어버렸다. 괴물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움직이며 파괴적인 주먹을 날렸다. 그 일격의 힘에 랜돌프는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그의 몸이 돌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고통이 그를 집어삼키며 시야가 흐려졌고 그의 의식은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괴물은 자신에게 도전했던 생명체가 이미 자신의 힘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생명체에게 이번 전투는 그저 잠깐의 장난거리, 한순간의 오락에 불과했다. 이제 그 장난도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실망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근처에 아직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한편 수호는 아직도 스캐빈저 길드원들을 쫓고 있었고 피라미드 깊은 곳에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앞길에는 미라들이 몰려 있었고 그는 빠르게 움직이며 하나씩 정확하게 베어 넘겼다. 그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수는 끝이 없어 보였고 점점 짜증이 쌓이기 시작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지원군을 소환하려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스템 알림이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시도를 멈췄다. 메시지는 오래된 영혼들은 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수호는 이 제안에 얼굴을 찌푸리며 이 고대 존재들로부터 그림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한계에 부딪힌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예상보다 선택지가 적어져 버렸다. 베로는 조용히 근처에 떠 있으면서 수호가 던전의 혼란 속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항상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 발밑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허들은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진동이 지역 전체를 휩쓸자 비틀거렸다. 잠시 후 거대한 지네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그 거대한 몸집으로 헌터들 위에 우뚝 섰다. 이 새로운 위협의 규모를 깨달은 순간 공포가 무리 전체에 퍼졌다. 이미 끊임없이 몰려드는 미라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이 거대한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모두 절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에셀은 재빠르게 움직여 공중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지네 중 하나의 등 위에 착지했다. 그녀는 창을 지네의 갑옷 같은 비늘에 꽂았지만 그녀의 공격은 거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의 단단한 외피는 그녀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 그녀를 좌절시키고 위험에 빠뜨렸다. 리오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수호에게 소리쳐 후퇴를 고려하라고 재촉했다. 전투는 점점 격화되고 있었고 그들은 압도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수호는 망설이며 머릿속으로 여러 선택지를 빠르게 떠올렸다. 긴급 퀘스트는 그에게 차원의 균열 원인을 해결하라는 임무를 주었지만 이미 스캐빈저 길드가 보스에게 향하고 있었기에 수호는 그들이 자신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의심했다. 불확실함이 그의 생각을 뒤덮었다. 정말로 후퇴가 옳은 선택일까? 수호가 고민하는 사이 갑자기 불길한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무거운 발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고 리오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움직였다. 스캐빈저 길드가 지나간 길에서 새로운 무시무시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속박에서 벗어난 그 짐승은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났다. 수호의 예민해진 감각은 그 위험의 엄청남을 즉각 파악하게 했다. 이 생명체는 그들이 지금껏 마주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위에 떠있는 붉은 이름은 이 존재가 무덤의 죄수 아무딤을 알려주었고 이는 전례 없는 힘을 지닌 재앙이었다. 아무슨 땅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고 그 목소리에는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 명령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작정 공격하던 미라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괴물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순히 그 자리를 도망쳤다. 사냥꾼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애실은 광란에 휩싸여 아밋의 길목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수호는 그 광경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두려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녀를 부르짖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아밋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묻혀버렸다.
거대한 짐승 아밋은 애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밋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애실은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악마족과의 연관성 덕분에 둘 사이에 불가능해 보였던 대화가 가능해졌음을 밝혔다. 아밋의 웃음소리가 그 일대에 울려 퍼졌다. 그 생명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운지, 오직 생기 없는 시체들과 지능 없는 존재들, 그리고 사막을 뒤덮는 곤충 같은 생물들 뿐임을 언급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 새로움이 이 강력한 존재를 즐겁게 하는 듯했다. 아밋이 말을 이어가던 중 거대한 지네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턱을 딱딱거리며 애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애쉬는 생각에 잠겨 잠시 망설였고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밋의 태도를 친근하게 오해했다. 지네가 애쉬를 공격하기도 전에 아밋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여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 생물을 산산조각냈다. 애실은 자신을 구해준 이 괴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밋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짐승들을 이곳에서 없애야겠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예고도 없이 아밋은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는 지네들과 다른 마수들을 헤집고 지나가며 거대한 발톱으로 내리치는 한 번 한 번의 공격마다 상대를 손쉽게 산산조각냈다. 아밋이 주변의 생물들을 짓밟고 베고 해체하면서 전장은 완전한 참혹함의 현장으로 변했다. 팔다리는 잘려나가고 몸통은 산산조각 났으며 땅에는 쓰러진 생물들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아밋의 광란이 끝나자 던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먼지가 폐허가 된 풍경 위에 내려앉으면서 학살을 목격한 사냥꾼들의 놀란 표정이 드러났다. 리오는 충격에 휩싸인 채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입 밖에 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막강해 보였던 지네들을 전멸시킨 아밋의 압도적인 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냥꾼들은 원래 C에서 B등급으로 평가되었던 이 필드형 던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훨씬 더 큰 위험을 숨기고 있음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전장을 압도적으로 내려다보는 아밋은 주위의 혼란을 살폈다. 그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눈부신 속도로 리오를 향해 움직였다. 리오는 괴물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짓눌려 본능적으로 칼을 교차시켜 필연적인 공격을 막으려 했다. 아밋이 공격을 가하기 직전 수호가 끼어들어 수호의 일격이 아밋의 턱에 강하게 꽂히며 잠시나마 괴물의 공격을 멈추게 했다. 수호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죽여야 한다는 아밋의 무자비한 논리에 맞서며 자신의 행동으로 그 생각에 도전했다. 아밋은 마치 수호의 말을 곱씹는 듯 잠시 멈췄다. 처음으로 그 야수는 자신 앞에선 인간을 인식했다. 가치라는 개념에 호기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며 단번에 무시해버렸다. 아밋은 망설임 없이 파괴적인 발차기로 반격했다. 엄청난 힘에 수호는 공중으로 내던져졌다. 충격으로 아스팔트가 갈라졌고 그의 몸은 근처 벽에 세차게 부딪혀 고통에 신음했다. 애실은 그 잔혹한 공격을 목격하고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고 아밋에게 임퓨렌틀이 수호를 해친 것에 대해 따졌다. 아밋은 애실에게 시선을 돌리며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수호가 그녀의 동료임을 인정하며 특이하게도 피상적인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밋에게 애실이 마족이라는 정체성은 그녀를 잠재적으로 유용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림자 군주와 다른 군주들 사이의 전쟁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지 그리고 끝났다면 누가 승리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애실은 얼어붙은 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아밋이 군주들과 그들의 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방대한 지식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존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꽉 움켜쥐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밋은 그녀의 머뭇거림을 감지하고 점점 조급해졌다. 그에게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이든 대답을 거부하는 마족이든 결과는 똑같았다. 그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동등했으며 자비를 베풀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아밋의 거대한 발이에 실을 향해 내려오자 그녀의 두려움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이전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수호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오직 의지력만으로 상태 회복 스킬을 발동시켰다. 따스한 빛이 그를 감싸며 그의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생기를 되찾게 했다.
결연한 의지를 다잡은 수호는 똑바로 일어서서 외쳤고 그의 말에 아밋의 공격이 멈췄다. 수호는 군주들 사이의 대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승리하여 다른 모든 군주들을 소멸시켰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밋은 그 말을 곱씹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전장을 울리며 수호에게 추가로 질문을 던져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짐승은 자신이 황량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편 수호는 아밋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하게 대답을 골랐다. 수호는 그 존재의 엄청난 힘을 관찰하며 군주들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아밋의 힘이 S급 위협과 맞먹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더 자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아밋이 수호에게 다가오며 군주들의 전투 중 타르낙의 운명에 대해 물었다. 강철의 육체를 지닌 군주 타르낙의 이름이 언급되자 수호는 주의를 기울였다. 아밋은 이 특정 군주의 죽음을 확인하는 데 집착하는 듯 보였다. 수호는 아밋이 타르낙과 어떤 친분이나 충성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고 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밋이 수호 근처의 땅을 짓밟았고 그 충격으로 땅에 균열이 퍼져나갔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가까스로 그 압도적인 공격을 피했다. 거리를 벌린 수호는 아밋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밋의 포효가 울려 퍼졌고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수호가 망설이고 있다며 그의 대답에 속임수가 있다고 의심했다. 괴물의 조급함은 분명했다. 지연된 대답은 그의 사례만 더욱 부추겼다. 수호는 아밋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아밋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고 그는 철신군주의 운명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으라고 수호를 몰아붙였다. 수호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한 뒤 아밋이 원하는 확답을 내놓았다. 수호의 대답을 들은 아밋은 잠시 멈췄고 그의 어조는 만족과 조롱이 뒤섞인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는 군주의 죽음에 대해 곱씹으며 그림자 군주에게 그 일을 확실히 해줘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 수호는 아밋의 반응에 당황했고 그의 웃음소리는 불길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용기를 낸 수호는 아밋에게 혹시 철신군주와 연관이 있었던 것인지 어쩌면 같은 종족이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아밋을 눈에 띄게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런 암시에 비웃으며 그 제안이 매우 모욕적이라고 여겼다. 순식간에 아밋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수호를 향해 돌진했고 거대한 몸집이 치명적인 의도로 앞으로 내달리며 주먹을 뒤로 젖혀 엄청난 힘으로 내리칠 준비를 했다. 수호는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비해 몸을 굳혔다. 하지만 아밋이 주먹을 내리치기 직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사슬이 나타나 아밋의 거대한 몸을 무자비하게 휘감았다. 한때 그를 속박했던 이 사슬들이 다시 나타나 그의 공격을 멈추고 움직임을 제압했다. 아밋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고 거대한 팔다리가 굳건한 속박에 맞서 버둥거렸다. 사슬은 더욱 조여들며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아밋의 우렁찬 목소리가 분노에 차서 그의 감금 상태를 저주하며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는 고통이 드러났고 자신을 속박한 마법을 건 타르낙과 주술사를 원망했다. 사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밋을 그의 감옥이었던 소굴로 질질 끌고 갔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어도 아밋은 그 사슬의 힘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의 거대한 모습은 곧 포로의 그림자 속에 삼켜졌다. 주변에 정적이 감돌자 수호는 믿기지 않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슬과 그 사슬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본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방금 일어난 일을 겨우 받아들이고 있을 무렵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에셀은 수호 곁으로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물었다. 수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수호는 상황을 다시 살폈다. 이제 아밋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앞으로는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부상당한 동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레이와 아수라 길드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수호와 그의 일행이 아찔한 위기를 넘기고 재정비하던 중 수호의 시야의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안정적이던 시스템의 퀘스트가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퀘스트에는 새로운 세부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수호에게 연결된 게이트로 들어가 피라미드 안에 갇혀있는 강철의 계승자 아밋을 해방하라고 지시했다. 수호가 이 사실을 공유하자 일행 사이에는 혼란과 불안이 퍼졌다.
에셀은 수호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일행을 이끌고 고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무거웠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구의 시신이 돌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수호는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이 불온한 이들은 스캐빈저 길드의 일원들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아밋의 괴물 같은 힘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몰살시켰다. 마침내 일행은 피라미드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 그곳 어둠 속에 아밋이 이전과 똑같이 단단한 사슬에 묶인 채 서 있었다. 아밋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수호를 직접 겨냥해 울려 퍼졌다. 그는 감히 다시 돌아온 수호를 조롱했다. 수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밋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괴물은 어리둥절한 듯 보였고 이전에 치명적인 대결을 언급하며 대화라는 생각을 일축했다. 아밋에게 폭력은 언제나 그의 언어였고 그는 그 교훈을 타르낙에게서 배웠다고 주장했다. 수호는 아밋의 말을 들으며 그의 존재의 본질을 조금씩 짜맞추기 시작했다. 아밋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그에게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와도 같은 이상한 솔직함을 느꼈다. 이로 인해 수호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낸 운명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수호는 아밋이 왜 철신의 군주를 경멸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아밋은 대답해 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철신의 군주와 한 마법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때 평범한 인간이었던 아밋은 그들 앞에선 괴물로 변해버렸다. 그 배신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밋은 자신을 엄청난 힘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놓고 창조자들이 그를 무덤에 버려두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썩어가게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은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의 창조자의 무정함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수호는 아밋을 바라보며 그를 잔인하게 구속하고 있는 사슬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아밋은 그 사슬이 강력한 마법으로 마력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그가 사슬을 부수더라도 이 지역을 너무 멀리 벗어나면 사슬은 다시 나타난다고 했다. 이 사슬들은 그가 무덤의 깊은 곳을 탐험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이 공간에 갇혀 있었다. 아밋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고 그는 자신을 이 고통에 빠뜨린 타르낙과 마법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밋이 말을 하는 동안 수호는 상황을 분석했다. 퀘스트는 그가 아밋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마법의 사슬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만약 해결책이 아밋을 고정하고 있는 말뚝을 뽑는 것만큼 간단했다면 그 괴물은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수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말뚝들로 옮겨갔다. 어쩌면 그 말뚝들이 사슬이 유지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수호는 아밋을 향해 무덤 안의 괴물들이 아밋이 봉인되었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는지 물었다. 아밋은 이를 확인하며 질문이 계속되는 것에 짜증이 난 듯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수호가 이번에는 아밋이 이 던전의 주인인지 물었지만 아밋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속박 때문에 이 방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곧 그룹 내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었다. 베로는 아밋 근처를 맴돌며 수호가 이 생명체와 동맹을 맺으려는 결정에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베로는 수호가 자신 대신 미개한 파충류를 선택했다며 한탄했다. 아밋은 베로의 말에 개의치 않고 개미 같은 그림자를 조롱하며 그를 그저 초파리 정도로 치부했다. 아밋의 무시하는 발언에 베로의 분노가 치솟았다. 자존심 강한 개미병사는 분노로 가득 차 자신의 본래 모습의 힘으로 아밋을 위협하며 분개를 선언했다.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도 아밋은 다시 수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어린 군주의 대담함과 혈통에 감탄하며 수호가 그림자 군주의 후계자임을 깨달았다. 아밋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그는 상황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무덤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결과는 전적으로 수호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했다. 아밋은 위험과 실패의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수호가 던전 마스터를 죽이지 못한다면 임무는 실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던전이 무너져도 사슬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갇힌 채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호의 목소리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밋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이 결의로 인해 종종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밋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그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그림자의 계승자인 수호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수호는 저주받은 무덤에서 아밋을 구출하기 위해 그림자 던전으로 가는 포탈을 만들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밋을 묶고 있던 사슬은 즉각 반응하여 그가 포탈을 통과하려고 시도하자마자 탈출을 막았다. 마법의 구속은 아밋이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질 때마다 더욱 조여왔다. 수호는 이 결과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계획에는 정밀함이 필요했고 수호는 모두에게 그 계획을 신중하게 설명했다. 먼저 그와 에셀은 던전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 던전 붕괴를 유도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아밋의 사슬을 고정하고 있던 말뚝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사슬이 무력화되면 아밋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재집결로 아밋이 수호와 베로와 합류해 무너지는 무덤에 삼켜지기 전에 그림자 던전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었다. 수호는 실패에 대비한 예비 계획도 세워두었지만 영원한 감금에 지친 아밋은 어떠한 의심도 단호히 거부했다. 실패조차도 영원히 속박당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일행은 무덤 깊숙이 들어갔지만 그들의 앞길은 거대한 괴물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수호는 정확한 힘으로 한 짐승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의 거침없는 공격 앞에 괴물들은 하나씩 쓰러졌고 마침내 그들은 진짜 목표인 무덤의 감시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방 끝에는 감시자 시카가 웅장한 왕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강력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모래가 시카 주위를 보호하듯 소용돌이치며 뚫을 수 없는 장벽을 형성했다. 감시자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수호와 그의 일행을 바라보며 이 상대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드러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카는 모래를 거대한 투사체로 만들어 수호를 향해 내던졌다. 모래 덩어리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파충류 괴물을 풀어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사나움은 이 상대가 결코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수호는 단검을 더욱 꽉 쥐고 흔들림 없는 결의로 앞으로 돌진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엄청난 속도로 괴물을 베어 쓰러뜨렸다. 그러나 괴물이 쓰러지자 소용돌이치는 모래에서 강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숨막히는 열기가 수호를 덮쳐와 그는 잠시 물러서서 자세를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감시자를 둘러싼 보호 모래장벽 때문에 수호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고 시카의 힘을 상징하는 붉게 빛나는 오라는 이 상대가 최소한 A급 이상의 강적임을 알렸다. 수호는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만화는 장기전에서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에셀은 앞으로 돌진하며 창을 휘둘러 감시자를 향해 내질렀다. 그 공격은 쉽게 막혔지만 산만하게 만드는 데에는 충분했다. 시카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하는 틈을 타 수호는 번개처럼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궁극기를 외치며 에셀에게 유대 스킬을 발동하라고 재촉했다. 기회를 반긴 에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곧 수호와 에셀의 에너지가 눈부신 힘으로 융합되기 시작했다. 에셀은 수호와 함께 유대 스킬을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림자 던전에서 고블린을 사냥하고 그들의 영혼을 모아 스킬을 충전했던 모든 연습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변신이 완성되자 수호의 힘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고 그는 새롭게 얻은 힘으로 온 힘을 다해 감시관에게 달려들었다. 에셀은 모든 힘을 쏟아부은 끝에 바닥에 쓰러지며 이번 순간이 과거의 수호를 완전히 도와주지 못했던 자신의 실패를 만회해주길 바랐다. 한편 시카는 수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면 승부를 준비했다. 두 전투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맞붙었고 그들의 공격은 폭발적인 힘으로 충돌했다. 수호는 자신의 스킬인 데몬 블래스트를 소환해 배겸의 후계자의 불꽃 에너지를 결합시키고 그것을 파괴적인 공격으로 쏟아부었다. 엄청난 힘이 감시자를 꿰뚫고 그의 몸을 산산조각내며 그를 지키던 모래 장벽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 시카가 쓰러지자 무덤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던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고 이는 던전 마스터가 패배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베루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던전의 임박한 붕괴는 수호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의미했다. 아밋은 자유를 얻을 기회를 감지하고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왔던 사슬을 시험해보았다. 말뚝의 힘이 약해지자 아밋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잡아당겼고 한때 절대 끊을 수 없던 속박이 마침내 풀려나기 시작했다. 베루는 아밋에게 수호의 곁으로 따라오라고 재촉하며 젊은 군주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밋은 망설이면서도 점점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슬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번이야말로 타르나기가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아밋은 믿었다.
아밋이 이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의 생각은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으로 흘러갔다. 한때 평범한 마족이었던 그는 타르낙과 정체불명의 마법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험을 당했다. 날마다 그의 몸은 파괴되고 재생되었으며 그 반복되는 고통은 신체적으로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를 무너뜨렸다.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는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훼손하며 심지어 자신의 두 눈까지 뽑아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밋의 정신은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도록 뒤틀렸지만 그를 버티게 해준 기억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한 환상이었다. 그는 저주받은 이 무덤 밖 세상의 장엄함과 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했다. 현재 그 갈망이 그의 결의를 더욱 불태웠다. 아밋은 결연했다. 자유가 그 평화로운 순간을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베루를 따라가려는 순간 한때 그를 붙잡았던 말뚝들이 다시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그를 결박하려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다. 타르낙과 그 마법사는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이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을 택할 것이었다. 아밋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그 배신이 그의 내면에 불을 지폈다. 그 말뚝들은 그가 견뎌온 끝없는 고통, 오랫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고문의 사슬을 상징했다. 말뚝들이 다시 그를 가두려 하자 아밋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수호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는 도약하여 싸움에 뛰어들었고 강력한 발차기로 말뚝 하나를 걷어찼다. 그의 공격에 힘의 말뚝이 궤도를 벗어나 날아갔지만 말뚝의 강인함은 분명했다. 말뚝들은 위협적인 정밀함으로 회전하며 날카로운 끝이 번뜩이면서 방향을 바꿔 이제는 수호와 아밋을 정조준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뚝들은 다시 돌아와 또 한 번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수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사슬이 아밋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말뚝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호는 엄청난 힘으로 아밋 근처의 말뚝들을 걷어차기 시작했고 말뚝들은 그림자 던전 포탈을 향해 날아갔다. 여전히 아밋을 감고 있던 사슬도 말뚝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던전의 소용돌이 치는 시면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호의 움직임은 빠르고 거침없었지만 그의 몸에는 점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슬과 말뚝의 거센 공격에 맞서 싸우는 동안 그의 뼈는 쑤시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아밋은 혼란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젊은 군주의 행동이 주는 무게를 느꼈다. 수호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전투는 계속 이어졌다. 아밋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왜 수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토록 무리하며 이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팔다리는 극도의 피로로 무거워졌다. 그는 한 번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말뚝을 뒤로 밀어냈고 힘은 점점 빠져나갔지만 결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슬들은 마치 증식이라도 하듯 사방에서 그를 향해 휘둘러졌다. 그러다 절박한 순간 말뚝 하나가 아밋의 등을 찔렀고 타오르는 고통이 그를 관통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침내 왜 타르낙과 군주들이 그림자 군주에게 패배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 흔들림 없는 의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우며 얻은 힘이 바로 수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피가 땅을 적시자 아밋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수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함께 이 시련을 맞설 것이다. 말뚝과 사슬이 일제히 앞으로 몰려들었고 두 사람은 주먹을 꽉 쥔 채 다가오는 운명을 뚫고 나갈 각오로 몸을 굳혔다. 잠시 후 에셀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릿속이 흐릿하고 몸이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경계심이 강한 베루가 그녀가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다. 에셀은 그를 알아보고 기억이 돌아오면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수호가 자신을 아까 그림자 던전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투 중 모든 힘을 소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첫 생각은 어린 군주와 아밋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이 전투에서 빠진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베루는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수호와 아밋 모두 지금은 쉬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극한의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의 몸은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다. 에셀의 시선은 무의식 상태이지만 평온해 보이는 수호에게로 옮겨졌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에셀이 그를 바라보자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휩쓸었다. 모든 것을 겪고도
수호는 결국 승리했다. 그들을 위협하던 말뚝과 사슬은 사라졌고 그림자 던전의 위험도 극복되었다. 안도감은 조용한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그의 승리를 속으로 축하했다. 수호가 깊은 휴식에 잠겨있는 동안 일련의 빛나는 알림이 나타나며 그들의 임무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시스템은 수호가 강철의 몸을 잇는 자아밋을 팀원으로 영입했음을 인정했다. 차원의 균열이라는 긴급 퀘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수호는 그 노력의 결과로 레벨업했다. 멀리 떨어진 헌터 협회에서 협회장 우진철은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세상을 구했던 전설적인 헌터 성진우가 사라진 이후로 벌어진 일들을 곱씹었다. 진철은 오랜 평화가 끝난 뒤 다시 게이트와 헌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떠올렸다. 헌터 협회를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진우가 남긴 이전 세계의 기억 덕분이었다. 이 지식 덕분에 그는 대재앙으로 인한 혼란을 관리하며 세계가 통제불능에 빠지기 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 시간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스타더스트라는 신비로운 자극제가 있었는데 이는 부작용 없이 하급 헌터들의 만화를 증가시켜줄 수 있었다. 진철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분석했다. 스타더스트의 유통은 그림리퍼 길드의 부길드장 이민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길드장 임태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민성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이전 세계에서 민성은 이 정도 규모의 일을 주도할 만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 진철은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진철은 갑작스러운 휴대폰 진동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드문 전화라 그는 놀라. 그는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이어진 상대방의 말에 더욱 놀라고 말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진호였다. 그는 헌터협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오랜 동료였다. 진호가 그에게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기에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곧바로 진철의 주의를 끌었다. 진호는 자신의 걱정을 설명했다. 조카가 헌터로 각성했는데 지금은 게이트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었다. 진호의 조카 이야기에 진철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수호였다.